안녕하세요. 저는 배양고등학교 1학년 2반 16번 백선입니다. 저는 현재 제 방에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의 편의를 위해 화면의 크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면역을 위한 필수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할 백선우입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에서 저는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그의 필요성, 목적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뉴스에서 다양한 백신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백신을 맞아도 되는 걸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또한 백신은 전 국민이 다 맞아야 할까? 라는 또 궁금증이 생겼고요. 백신의 종류, 가격, 효과가 다 다른데 어떤 것을 접종해야 될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과연 접종한다면 코로나가 끝날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생겨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 얘기를 하여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이고요. 백신은 전 국민이 다 맞을 필요가 없다는 근거를 집단 면역의 정의와 적용을 통해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백신의 종류에 따른 분류를 통해 표로 쉽게 정리를 해서 설명할 것이고요.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백신 접종 시뮬레이션 제작과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설명할 것입니다. 이론적 배경에서 첫 번째로 기초 감염 재생산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감염 재생산수는 베이직 리프로덕션 넘버로 이는 페이션 제로, 즉 최초 감염자가 2차 감염자를 맞는 그 수를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기와 같이 이렇게 3명의 사람을 만들었으므로 R0는 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0는 대유행, 풍토병, 소멸 등 이렇게 바이러스의 감염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R0가 1보다 크다면 이는 팬데믹, 대유행으로 불리게 되고요. R0가 0이라면 R0가 1이라면 이는 한 명을 감염시키는 것이므로 엔데믹, 풍토병이라 불리게 됩니다. 만약 R0가 1보다 작아지게 된다면 바이러스는 die out, 즉 소멸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수치는 다음과 같은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페인 국가 사스와 비교했을 때 2.2에서 3.3이라는 R0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의 R0를 3으로 가정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설명할 부분은 RE입니다. RE는 이렇게 2차 감염자와 새로운 3차 감염자를 만드는 수를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RE는 백신이나 그리고 손소독,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RT는 RE를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간별 효과 감염체의 생산수라 불리고요. 이렇게 RE와 RT를 합쳐서 R이라 부르게 되고 이것은 감염체 생산수입니다. 바이러스는 그 특성에 따라 전파율, 접종률, 지속기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파율, 접종률, 지속기간은 각각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의 개발을 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합쳐서 확산 방지 효과의 비율이라 부르게 되고요.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대한민국의 R 수치가 1보다 작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계산을 통해 확산 방지 효과의 비율이 77%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식의 면역 인구 비율, 즉 P를 추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만약 이 식에서 방역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C를 0으로 잡고 P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P는 67%가 클 때 R이 1보다 작아져, 즉 바이러스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R0 그리고 R0는 최초 감염자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감염자의 수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RE는 2차 감염자가 3차 감염자를 만들어내는 수, RT는 그것을 시간으로 나눈 것, R은 RE와 RT를 합친 것, 그리고 C는 전파율, 그리고 접촉률, 그리고 감염의 지속 시간은 모두 합쳐 표현한 것, 그리고 P는 면역 인구의 비율이었습니다. 감염과 면역 반응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가 숙주에 침투하여 병원체의 증식을 진행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는 왜 숙주에 침투할까요? 이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바이러스는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세포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포는 리보솜이라는 단백질 공장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면역 반응이고요. 이는 질병으로부터 대항하여 병원군을 죽이거나 무력화하는 작용을 뜻합니다. 면역 반응은 다음과 같이 선천 면역, 후천 면역으로 나뉩니다. 그 외에도 세포가 주변 세포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물질을 내뿜는 인터페론 반응 또한 있습니다. 선천 면역은 대식세포와 NK세포로 나뉩니다. 또한 후천 면역은 B세포와 T세포로 나누게 되는데요. 대식세포와 NK세포는 둘 다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잡아먹는다는 데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NK세포는 바이러스를 단순히 잡아먹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잡아먹은 바이러스를 B세포와 T세포로 옮긴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세포와 T세포는 그 받은 또 바이러스에 대해 항원을 만든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T세포는 이미 세포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먹은 상태로 림프절에 간 뒤 T세포와 B세포에게 전달합니다. B세포는 침입한 바이러스에 맞는 항체를 형성하여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방해하여 감염을 방지하고, 이렇게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방해하였기 때문에 세포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떠돌이가 됩니다. 그 떠돌이가 된 바이러스를 대세포가 먹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만약 이 떠돌이가 된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세포, 즉 세포에 이미 바이러스가 들어가 버렸다면 T세포는 그 바이러스를 죽이게 됩니다. 백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 생백신도 정보가 적혀 있는데요. 생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몸 안에 넣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이 있어 현재는 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 사백신은 죽은 백신을 넣는 것이고요. 재조합 단백질 백신은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 조각만 넣는 것입니다. RNA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와 외국이 계약한 다양한 백신이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RNA 백신은 RNA 또는 DNA에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저희 몸이 스스로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고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바이러스를 그 바이러스 안에 바이러스 특정 유전자를 집어넣음으로써 운반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PCR 검사, 즉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 사용되는 중합 효소 연쇄반응 검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특정 DNA를 자신이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의 n제곱꼴로 증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설계에 대해 먼저 설명할 것인데요. 저는 기술적 연구, 횡단 연구, 가설 검증 연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미래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용해 기술적 연구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횡단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가설 검증 연구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은 코시스를 기반으로 한 국내 확진자 수 그리고 국내 백신 현황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백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백신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화이자만 다뤄질 것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백신 효능이 가장 높고 그리고 백신 종류도 mRNA 방식으로 가장 많은 단축 시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화이자 백신만 본 연구에서 다룬다 했냐면요. 이는 국제백신연구소의 이철호 연구원님의 말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백신이 있지만 이 모든 백신이 백신 접종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만약 한 가지 백신만 저희 나라에 들여왔다면 그 만약 백신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백신을 폐기 처리하고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백신을 들여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분산 투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구 절차는 먼저 1차 가설, 2차 가설, 3차 가설, 총 3차 가설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가설 설정을 한 이유는 제가 가설 설정을 하면서 생긴 의문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설에서는 파이썬을 통한 프로그래밍이 사용되었습니다. 자료 분석은 유튜브를 통해 전반적인 배경 지식을 쌓았고요. 기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논문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에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 백신이 안전한지 그리고 백신을 맞았을 때 효과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2014년 대한간암회 한국인 간질환 맥스에 따르면 이렇게 총 4가지의 질병, 소아마비, 홍역, 풍제 이하선염에서 급격하게 수치가 떨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점은 백신이 보급된 다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백신이 보급되면 그리고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관계를 위해서
백신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의 한계 밀도를 계산했는데요. 백신 효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화이자의 3상 임상 실험에 적용하면 화이자는 44,000명 중에서 94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R0를 3.0으로 가정하면 집단 면역 수준은 66.6%보다 허약합니다. 백신 접종은 총 3번의 가설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먼저 1차 가설을 세울 때는 전 국민이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이에 대해 양성인 사람들은 양성인 사람끼리, 음성인 사람들은 음성인 사람끼리 치료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요일별로 분류한 다음에 의료진들을 투입해 코로나 검사를 한 후 양성인 사람들은 양성인 사람끼리, 음성인 사람들은 음성인 사람들끼리, 음성인 사람은 백신 접종을, 양성인 사람은 코로나 치료를 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 검사의 4가지 상황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감염이 되었고 양성이라면 친양성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염이 안 되었고 음성인 결과가 나왔으면 친음성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염이 되었지만 음성인 경우에는 제2종 오류, 그리고 감염이 안 되었는데 양성이라는 결과가 나온 경우는 제1종 오류로 이 2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검사를 하면 된다는 가설은 틀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 발견율로 증명이 되는데요. 위 발견율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실제로 양성이 아닌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역학조사와 의사들의 소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 업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또한 위양성 오류와 위음성 오류 등 다양한 오류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1차 가설을 없애고 2차 가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차 가설에서는 현재 상태로 백신 접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문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1월 24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의 최고 5개 검사 완료 평균의 수를 구하였고 이는 57,441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을 통한 프로그래밍으로 이를 계산해보니 766일이라는 비현실적인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3차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설에서는 지역별로 배분해보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의료진 수를 바탕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수와 화이자 백신의 접종 주기 그리고 의료진 수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았더니 백신을 노화하는 사람의 수는 약 3명이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치료를 하는 의료진들은 제외해야 하지 않나 이런 질문입니다. 따라서 방역 당국이 제시한 4,000명에 따라서 4,000명을 제외하더라도 수치에 큰 변화는 없었고요. 그리고 접종 1순위와 같은 1차 방역 대응률은 65세 이상 노인 등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역별로 알아서 배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3차 가설은 완벽하다는 제 나름의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저는 첫 번째로 코로나 검사에 대한 이렇게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 검사를 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을 했지만 이는 생각보다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2차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차 가설에서는 현재 상태에서의 백신 접종, 즉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요. 만약에 효율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역별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국제 백신 협약에 따르면 이렇게 다음 3가지 조건을 가져야지만 백신에 대한 우선 확보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제약사가 자국 회사인 경우, 임상시험 참여 국가인 경우, 또는 저개발 국가인 경우인데요. 저희 나라는 이 3가지 중 어느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나라는 스스로 제약사가 되는, 스스로 이런 백신에 대한 자주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또한 발빠른 백신의 확보,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으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코나이 만지지 않기, 마스크를 잘 쓰는 개인적 방역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자료로는 코딩과 참고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PPT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수고하신 대학원 영재학급, 영재학급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